방송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게, 왜냐면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경찰서를 갈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일단 몇 가지 조사 받으면서 인권 침해 내지는 강압적인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제도를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친절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강압수사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강압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네, 맞아요. 영화 네. 소년들에서 억울하게 젊은 청년 3명이 맞아요. 살인범으로, 그것도 또 강도살인 맞아요. 범으로 모여서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진범이 네. 내가 진범이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풀려났죠. 이런 스토리 내용인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영화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잡혀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뭐 판례라든지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강압수사가 꽤 많았고요. 뭐 수사를 하면서 협박을 하든가 폭행을 하든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이러지냐, 제가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언론을 타는 막 살인사건이나 중대한 사건이 나거나 그럼 경찰에는 압력이 내려와요. 이 사건을 빨리 해결을 해라. 범인을 잡아라. 그러니까 그 압력을 못 이기니까 경찰이 진범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진범으로 강압을 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된 거고 포상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이제 사건 해결하는 압박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은 강압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경찰서에 한번 뭐 잘못해서 들어가면 술 취해서 막 들어가잖아요. 조용히 뒤로 끌고 와서 이제 두드려 패는 거죠. 그리고 다시 꺼내놓고. 그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게 너무 일반적이었어요. 진짜요? 90년대에는. 또 문제는 강압수사 그러면 사람들이 막 때리고 폭행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말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말로 하는 거. 그 말이 어떤 말이냐가 무서운 건데, 너 이거 자백을 해, 인정을 해. 인정 안 하면 너 징역 10년 살 거 20년 산다. 징역 20년 살 거 40년 산다. 그렇게 강압수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건 협박죄에 안 들어가나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 형법에 독직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폭행을 하면 그게 독직 폭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협박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걸로 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옛날처럼 이렇게 폭행하거나 고문하는 건 없어져도 네. 강압적인 수사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당장 아니 뭐 당신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고 변호사 선임하면 오히려 처벌 더 받는다. 어머! 그리고 뭐 경찰이 얘기를 할 때 뭐 네가 뭐 까보면은 범죄가 더 나올 건데 요 정도만 할게, 빨리 자백하고 끝내자. 실제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의 뭐 반욕, 진짜 욕설이 아니라 이제 반말의 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면은 뭐 부모한테 알린다. 뭐 성년인데 부모한테 알릴 필요가 없거든요. 제3자한테 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진짜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게 우회해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엄청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인이든 피해자든 피의자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률을 제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모르시죠. 그럼 변호사님, 국장님, 이거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게, 왜냐면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경찰서를 갈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확실히 알 수 있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쫙 해주세요. 일단 몇 가지 조사 받으면서 인권 침해 내지는 강압적인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제도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피의자 조사 녹음 녹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하면 나 그런 강압수사라든지 뭐 그런 윽박지른 말 듣기 싫어, 그래서 녹음 녹취하면서 조사 받을게요 라고 해도 되고요. 또 예전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보장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변호인 조사 참여권이 보장이 돼서 나 조사받을 때 변호인하고 같이 받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조사가 다 끝난 후에 조서가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말한 대로 안 적혀 있어 그럼 조서를 수정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수정이 안 됐을 때는 내가 그 조서에 꼭 지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묵비권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만 알고 있어도 훨씬 도움이 되죠. 처음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뭐 녹음이나 녹화 조사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 폰으로 해요? 아니면 뭐? 아니요, 경찰서에 준비되어 있는 녹음 녹화 장비로 하는데, 예전에 저희 방송에 나가신 분이 녹음 녹화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장비가 고장나서 안 된다고 했대요. 어머나.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나 오늘 조사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게 수사관한테 찍힐까봐. 근데 사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은 나한테 좋게 해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얘기를 잘하면 수사관이 나 봐줄까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녹화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게 서로 다 페어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영화 범죄도시 보면은 진실의 방 나오잖아요. 진실의 방으로 갈 때 뭘 제일 먼저 하죠? 그거 가리잖아요, CCTV. CCTV 가리고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녹화만 되면 괜찮다.
않다. 아, 그러네요. 이걸 좀 염두해야 돼요. 그 재미로 나 나오지만 저 진실의 방 때문에 이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 진실의 방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던 거예요. 근데 좀 제가 강압수사 관련해서 하나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강압수사에는 좀 패턴이 있어요. 경찰이 꼭 해결하고 싶은 중대한 강력사건, 뭐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든지 뭐 강도살인사건이라든지 언론을 많이 탄 중대한 강력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화가 나고 진짜 억울하고 진짜 분통 터지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 강압수사의 대상들이 다 사회적 약자나 불우한 사람이거나 머리 지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해서 흔히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만만하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더 나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변호사 조사 참여 제도라든지 국선 변호 제도가 있긴 한데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네. 그 당사자들이 이 사람들이, 경찰들, 강압수사를 하는 그쵸, 사람들. 그쵸.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아이들을 가혹행위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사건에 국선 변호인 선임해 줄 수도 없고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압수사를 대부분 중대강력사건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경찰들이 이걸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니까. 중대강력사건의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주고 국선 변호인이 조사 참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강압수사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혹시 강압수사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